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말년의 우울증을 앓았던 그에게 이것은 삶을 지탱하게 해준 생기의 묘약이었다. 독일의 천재 음악가 루드비 반 베토벤. 일평생 싱글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준 벗이었다. 역사 속 영웅과 천재들을 사로잡았던 이 두 가지는 오늘날에는 남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일명 쾌락의 이슬, 악마의 유혹으로 불리며 남자의 음료 넘버 원을 다투는 술과 커피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아나카르시스의 그리스 여행이란 대표작을 남긴 그리스의 철학 멘토 아나카르시스. 그는 한 잔의 술은 건강을 위해서, 두 잔의 술은 쾌락을 위해서, 세 잔의 술은 방종을 위해서, 네 잔의 술은 광기를 위해서 마신다는 명언을 남겼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성직자였던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 파리거르. 그는 커피를 악마처럼 검고 지옥같이 뜨겁지만 천사같이 순수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고 표현했다.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닮은 점이 많은 술과 커피.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쉽게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독이란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희노애락의 순간, 남자에게 술과 커피만큼 좋은 친구가 있을까? 기쁠 땐 기뻐서, 슬플 땐 위로받기 위해 마시는 음료. 남자는 그래서 술과 커피에 빠져든다. 남자를 사로잡은 음료, 술과 커피. 이 가운데 술은 에탄올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취하게 되는 모든 음료를 말한다. OECD가 최근 발표한 34개 회원국의 2012년 1인당 평균 연간 술 소비량은 약 9.1리터. 전 세계 술 소비량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나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런데 전 세계를 취하게 하는 술은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술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술이 존재해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성경에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빚었다는 것과 그리스 신화의 술과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가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담그는 법을 인간에게 전수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남자가 술을 전파했다는 이런 기록만 놓고 본다면 술은 남자의 넘버원 음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약 338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주 11.8회 먹는 배추김치와 평균 주 7회 먹는 쌀밥보다 더 자주 먹는 것이 주당 소비 빈도 12.3회를 기록한 커피다. 점점 커피 공화국이 되어가는 국내에서 여성 커피 인구의 증가로 커피는 여성의 음료로 느껴지지만 기원서를 보면 남자의 음료다. 커피의 유래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것은 칼디의 발견설이다. 기원전 6세기경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는 평소에 얌전하던 염소들이 어떤 나무의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한 모습을 목격한다. 이에 호기심이 발동해 그 열매를 먹어본 칼디는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한다. 이후 칼디는 이 특이한 열매를 사원의 사제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는 열매가 악마의 힘을 가졌다며 모두 불태워버린다. 그런데 태운 열매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났고 이것을 물에 타서 마셨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겨서 커피가 음료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마셨을 때 몸에 각성의 느낌을 주는 커피와 달리 사람을 취하게 하는 마법의 음료 술. 초창기 술은 과일이나 곡물을 효모로 발효시킨 양조주가 대부분이었으나 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인 증류법의 개발로 술은 그 종류가 크게 증가하고 대중화에도 성공한다.
증류란 물질의 휘발도의 차이를 이용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증류법의 원형은 서기 8세기경 중세 이슬람 화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됐다. 당시 화학자였던 자비르 이븐 하이야는 와인을 증류해 얻어진 물질에 아랍어 정관사인 알과 눈 화장용 먹가루인 콜을 합쳐 가루 물질을 뜻하는 알콜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술을 금하는 이슬람권에서 알콜은 향수나 다른 화학물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이후 13세기 프랑스 의학자였던 빌레브 교수는 이슬람 화학자 자비르가 발견한 증류법을 찾아냈다. 당시 추출된 알코올은 약용으로 사용됐는데 15세기 독일의 연금술사 브라운 슈바이그가 저술한 증류 기술이라는 책이 유럽 전역에 증류법을 알리면서 거대한 증류기를 이용한 증류주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증류주로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양조주를 증류해 숙성시킨 위스키, 와인이나 사과주를 증류해서 숙성시킨 브랜디, 에탄올에 주니퍼 베리, 코리안더, 계피 등의 향료를 침출시켜 증류하거나 향료 식물의 추출물을 첨가한 진, 사탕수수의 당면을 발효시켜서 증류한 럼, 옥수수, 감자 등의 전분지를 발효해 증류한 보드카, 용설란 수액을 발효해 증류시킨 테킬라 등이 있다. 증류법이 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 로스팅은 커피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로스팅이란 커피 열매의 껍질을 벗긴 생두에 열을 가해 조직을 팽창시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 지방, 섬유질, 당질, 카페인 등의 여러 가지 성분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한마디로 커피의 향과 맛을 깨우는 과정이다. 로스팅은 볶는 시간에 따라 라이트, 미디엄, 다크 로스팅으로 구분되는데 약하게 로스팅하면 신맛이 강하고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두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커피의 맛은 캐러멜 향에서 신맛을 거쳐 쓴맛이 강해진다. 커피의 풍미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두의 재배지다. 와인의 맛이 그러하듯이 커피는 재배되는 지역의 기온과 습도, 강우량과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품종은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아라비카, 콩고가 원산지인 로부스타, 라이베리아가 원산지인 리베리카 단 3가지다. 이 가운데 해발 800에서 2000m, 기온 15에서 25도씨에서 자라는 품종인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카페인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병충해에는 다소 약하지만 맛과 향은 우수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 지역의 해발 1000m 이하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기후와 병충해에 강하며 쓴맛이 강하고 향은 다소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주로 다른 커피와 배합하거나 인스턴트 커피 제조에 사용된다. 반면 리베리카는 병에는 강하나 가뭄에 약하여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향미가 강하고 쓴맛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며 생산지는 수리남, 가이아나 등지이다. 로스팅, 커피의 원산지와 함께 커피의 풍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추출 방식으로 그 종류에는 유리관 안에 분쇄된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필터로 눌러 짜내는 프렌치 프레스, 압력을 이용해 빠른 시간에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가장 자연적인 방식인 핸드 드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법인 터키식 등이 있다. 이처럼 커피는 맛과 향에 있어 술 못지않게 다양하며 우유, 시럽 등 첨가물에 따라 부드럽고 달콤함까지 겸비한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 영국 해군의 영웅 호레이셔 넬슨. 살아생전 지독한 애주가였던 그는 죽어서도 술과 함께했다.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의 저격수가 쏜 총알에 맞은 넬슨은 총상을 입은 지 3시간 만에 사망한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결국 영국은 승리했고 넬슨의 시신은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질 런던으로 운구되는데, 이때 넬슨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관 속에 부은 것이 햇사람들의 술로 알려진 럼주다. 그런데 런던에 도착해 관을 열어보니 럼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항해도중 부하들이 몰래 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술을 빼 마셨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 부하들은 넬슨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넬슨의 부하들은 관 속의 술을 넬슨의 피라고 불렀고, 이후 영국 해군에게는 넬슨의 피라고 명명된 럼주가 영국 해군의 럼주 배급 마지막 날인 1970년 7월 31일까지 배급됐다. 과일주도 아닌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서 나온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다소 소름 끼치기는 하지만 당시 해군의 럼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넬슨의 에피소드 못지않게 커피를 사랑한 한 남자가 있다. 16세기 초 아랍에서 유럽으로 커피가 전파되었을 당시 커피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건너온 만큼 사탄의 음료라고 불렸다.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커피를 배척했고 교황에게 커피 음용 금지를 청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는 커피의 매력에 흠뻑 빠진 나머지 커피에 세례를 주기에 이른다. 커피에 대한 그의 사랑에 힘입어 이후 커피는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졌고 현재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되었다. 정치가, 군사전략가, 뛰어난 웅변가이자 화가,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술에 있어서도 주종을 가리지 않은 화려한 술꾼이었다. 그는 장소 불문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점심에는 주로 맥주를, 저녁에는 샴페인이나 차를 탄 위스키를 즐겼다고 한다. 주량 또한 센 편이어서 취한 적이 거의 없었고, 술이 내게서 앗아간 것보다 내가 술로부터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한 그의 말처럼 술은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맞선 그에게 기쁨이자 위로였다. 술에 얽힌 처칠의 에피소드로 유명한 것은 그만의 칵테일 제조법이다. 그는 드라이 마티니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마티니를 주문할 때 혹시 바텐더가 베르무트를 몰래 탈까 싶어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베르무트 병을 세워놓고 진만 가지고 마티니를 만들게 했다. 이것이 일명 처칠 마티니로 오늘날에는 베르무트 병을 한번 쓱 쳐다보는 것으로 베르무트를 넣은 것을 대신한다. 여러 종류의 술로 다양한 입맛을 즐긴 윈스턴 처칠과 달리 독일의 천재 음악가인 루드비 반 베토벤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품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늘 마시던 한 가지 원두만을 고집했다고 한다.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베토벤은 평생 독신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만 5대의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 39번이나 거처를 옮겨 다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기호품이 있었는데 바로 커피였다. 베토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며 커피를 마셨는데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원두의 양은 항상 60알이었다고 한다. 그가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60알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나의 원두는
60여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 그의 말처럼 베토벤은 매일 아침 60개 원두를 세며 60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커피에 대한 그의 사랑은 베토벤보다 한 수 위였다. 커피 애호가 베토벤이 자신의 작품 그 어디에도 커피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과 달리 바흐는 칸타타 BMV 211, 일명 커피 칸타타라는 작품 속 여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커피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바흐에게 커피는 마시는 음료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1736년 드레스덴의 궁정음악가가 되기 전까지 바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생활인이었다. 그의 대표작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만든 것이고 라이프지히로 이사한 것도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어쩌면 커피는 그가 부딪혀야 했던 냉혹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 위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은 열정의 음료였을지도 모른다. 바흐는 말했다. 모닝커피가 없다면 나는 말라버린 훈제 양고기에 불과하다고. 바흐가 음악으로 커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면 러시아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 보리스 일친 전 대통령은 온몸으로 그 흥을 발산했다. 술에 취해 예정에도 없던 연설을 하는가 하면 1994년 8월 독일을 공식 방문한 그는 베를린시 야외 광장에서 열린 환영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을 빼앗은 뒤 신나게 지휘를 하는 돌발 행동까지 했다. 역시 그에겐 화끈한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인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옐친이 몸으로 술을 만끽했다면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양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가 하루에 마신 커피의 양은 약 50잔. 그가 주로 마신 원두는 버번, 모카다. 그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같이 새벽 1시에 일어나 오전 8시까지 글을 쓴 후에 90분간 잠을 잤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다시 글을 썼다고 한다.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커피의 힘. 열렬한 커피 매니아였던 그는 커피의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커피 중독에 대해 고백했고 커피 송가를 통해 한 모금의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위로 내려가는 상황을 전투에 비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흔히 의사들이 경고하는 커피 취사량 150잔에는 못 미치지만 하루 50잔의 커피를 매일같이 마신 발자크야말로 진정한 커피 홀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남자들 혀끝을 자극하는 대표술 위스키는 켈트 위스키 바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명의 물을 뜻한다. 남자의 코끝을 감미롭게 하는 커피는 에티오피아어 카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힘을 뜻한다. 생명의 물과 힘. 과하지만 않는다면 남자에게 술과 커피만큼 소중한 기호품이 있을까? 역사상 쾌락의 이슬과 악마의 유혹인 이 두 음료를 동시에 사랑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혹시 술과 커피가 그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도 이 두 가지 중에 남자의 넘버원 음료를 꼽으라면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잠시 후 당신의 손에 들려질 한 잔이 바로 그 답일 것이다.